안녕하세요. 나이가 먹을 대로 먹은 70대 남자입니다.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여기에 글을 쓰려나 싶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쳐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찢어질 듯한 가난에서 살아왔습니다. 항상 술에 찌들어 있는 아버지에다가 외간 남자와 매일 놀러 다니는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조그마한 마트에 가서 도둑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마트 사장님께서는 저희 집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아시고는 도둑질은 나쁜 거니까 배고플 땐 그냥 아저씨한테 밥 달라고 이야기해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거의 동네 분들 손에서 자라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처음 보는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때를 지어서 들어왔고, 가만히 앉아있던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네 엄마 어디 있냐? 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을 하니 그 사람들은 저희 집에서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사채업자였습니다. 사채업자는 저희 집을 자기네 집 드나들듯 매일 찾아와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부셔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잘 들어오시지 않던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부셔진 집을 고치는 것은 항상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대신해서 사채업자들에게 많이 맞으면서 컸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잡다한 기술이며 실력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성인이 된 저는 망가진 기계를 아주 새로운 상품처럼 고쳐주는 기계 수리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돈은 적게 벌지만 이 일이 저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유명해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부모님이 언젠가는 저를 알아봐 주시고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던 중에 고장난 라디오를 들고 수리를 맡기러 오신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 제가 정말 아끼는 라디오인데 다른 수리점들은 라디오가 오래되어서 맞는 부품이 없다고 다른 곳에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계속 문전박대를 당하다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왔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우울한 표정으로 여성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 여성분의 미모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혼자 멍을 때리면서 보니까 그 여성분이 저에게 제 얼굴에 뭐 묻기라도 했나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라며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부품을 열심히 찾은 결과 그 오래된 라디오에 맞는 부품을 찾게 되었는데, 저는 그 여성분을 놓치고 싶지 않고 좀 더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거 고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니까 시간 괜찮으시면 옆에서 저랑 말동무 좀 대어줄래요? 그러면 수리비는 조금만 받을게요. 라는 말을 해버렸고, 이 말을 들은 여성분은 제가 가격을 깎아드리겠다는 말에 흔들리셔서 결국 라디오를 수리하는 몇 시간 동안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좀 넘어가게 되었고 드디어 라디오를 다 고쳤습니다. 사실 더 빨리 고칠 수 있었는데 그 여자와 이야기를 오래 하고 싶어서 천천히 고쳤네요. 아무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는데 앞으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 여성분에게 또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저녁 같이 먹을래요? 이 말에 당황을 하신 것 같았지만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녁에 만나 밥을 먹으며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한 공원길을 걸으며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저는 밤하늘을 보며 걷고 있던 그 여성분에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지원씨, 사실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지금까지 연애는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처음 본 사이치고는 어색함 하나 없고 공통점도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랑 만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 가게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여성분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제 가게에 다시 찾아올까 하면서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차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만난 지도 2주 정도가 흘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제 수리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이든 부정적인 대답이든 그냥 저를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반가웠던 그녀에게 일단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라고 그랬고 하던 일도 멈추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처음 만난 날에 고백을 듣게 되어서 제가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당신 생각이 난다면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찾아왔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말고 이미 다른 사람이 생겼나 싶어서 마음 정리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정리하든 안 하든 저의 생각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저는 제가 다른 여자랑 있었다는 소리에 많이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잠깐 고모가 온 것 빼고는 여자가 없었거든요.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제가 그녀에게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찾아온 사람, 그 사람 제 고모예요 라고 말을 하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갑자기 폭 안더라고요. 생애 처음으로 여자에게 안겨봤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오해를 풀고 행복한 연애 생활을 이어나갔고 그렇게 20살 중반쯤에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서 결국 3년 정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였던 그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저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공주님을 낳았는데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이다 보니 아기에 대해 아는 것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 딸은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주 착한 딸로 자랐죠. 그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저도 일을 가고 아내도 선약이 잡혀 있어서 딸을 누가 돌봐주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장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놀이터에 저희 딸을 놀게 냅두시고 잠깐 아는 지인분과 통화를 하러 자리를 뜬 사이에 딸이 없어졌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우리 딸에게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마음을 졸이고 있었죠. 저와 아내는 장모님의 연락을 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은 저희에게 지금 조사 중이니까 기다리시면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만 반복하고 정작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락 한 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아빠, 한 일주일만 더 있다가 집으로 갈게요 라는 말을 했고 딸의 목소리는 아주 밝고 좋아 보였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물어보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고 전화 온 것을 토대로 발신자 위치 추적을 하고 싶었지만 그 시절에는 추적조차 불가능한 시대여서 위치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딸이 저에게 일주일 뒤에 집으로 온다고 그랬으니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고 장모님께서는 전부 내 탓이야. 내 탓. 정말 미안하구나. 라는 말씀만 입이 닳도록 하셨어요. 아내는 그런 장모님에게 엄마, 우리의 잘못되면 책임이라도 질 거야? 그때 왜 한눈을 팔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아내에게 장모님한테 지금 화내도 당장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장모님한테 너무 화내지 마. 물론 장모님이 잘못하신 건 맞지만 사과도 하셨고 우리 딸 지금 전화 왔으니까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자. 진정해 여보. 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진정하라는 말을 했지만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사라졌는데 진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가족은 딸이 나타나기 전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후 1시에 점심을 간단히 먹고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 딸과 손을 잡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딸을 보자마자 딸을 안았고 그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딸 데리고 어디에 있었던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나이는 분명히 먹었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외간 남자와 놀러 다니느라 중학생 때 저를 버려두고 집에도 안 들어온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이 당황스러웠고 결국 저희 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셔서 자초지종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실 너 결혼할 때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어.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피고 그랬지만 하나뿐인 내 자식을 어떻게 잊니? 그러다 너가 커갈 때쯤 내가 정신을 차렸고 그래서 너를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우리 손녀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너 장모님 되시는 분이 놀이터에서 딸을 그냥 두고 전화를 하시길래 잠깐만, 아니 아주 잠깐만 네 딸한테 떡볶이만 사주고 돌려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 손녀딸을 마지막으로 볼 것 같은 기분이라 욕심이 났어. 그래서 며칠만 우리 집에서 밥 먹이고 씻기고 그랬어. 많이 놀랬지? 미안하다. 이 말을 들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버리고 나갈 때는 언제고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저희 뒷조사를 해서 제 딸을 유괴를 하다뇨.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 아시면서 도대체 왜 그러신 건데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족인데 갑자기 왜 나타나신 거냐고요? 그렇게 저희 애가 예뻤으면 저한테 당당하게 찾아오시지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하신 거 범죄인 건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애를 데려간 동안에 당신은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가 아주 지옥 같았어. 알기나 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뭐야? 내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낯짝도 두껍다. 자식한테 쪽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왜 찾아왔어? 돈이 필요한 거야? 몇십 년 만에 이런 식으로 찾아온 것도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하나뿐인 저희 애를 유괴를 한 게 말이나 되나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니 어떠한 단어로도 저의 기분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작 제가 필요할 때는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어머니를 문전박대를 했고 어머니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지금 너에게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지금이라도 너에게 사과를 해서 평범한 가족들처럼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며칠만이라도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엄마 노릇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니 장모님과 아내는 저에게 옛날에 당신 버리고 도망간 어머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하시니까
용서해 주는 건 어때? 같이 살게 되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조금 이해해. 당신 낳아주신 부모님이잖아.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저는 장모님과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진정을 했고 경찰서에서도 전화를 해서 딸아이를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와 장모님, 딸과 아내 총 5명이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동이 한바탕 일어났고 저희 가족은 바쁘다 보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는 시골에 내려가셔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항상 집에만 계셨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 저희 집에는 딸아이 때문에 항상 봄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신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아침에 분명히 나갈 때 오늘 아무데도 안 나가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만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 집에 오니 어머니는 없었고 어머니의 방을 보니 방 안에 있던 옷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일부러 집을 나가신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 안방 침대 위에 묵직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봉투를 열어보니 그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있었습니다. 얼추 세어봐도 몇 천만 원, 아니 1억 가까이 되는 현금이 있었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신 듯한 편지도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아들, 내가 평생 죄만 짓고 이렇게 말없이 떠나네. 죽기 전이라도 손녀딸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어디 여행을 멀리 떠나려고 하니 날 찾지 말고 이쁜 손녀딸 행복하게 잘 키우렴. 그럼 안녕. 짧은 편지였지만 그 편지 안에서 저는 불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달려가 저희 어머니 인적 사항을 말하며 실종 신고를 하였고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병원이며 요양원이며 제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은 모조리 알아봤지만 어머님을 찾지 못했네요. 저는 어머니가 저에 대한 미안함과 절 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모아오신 돈을 주고 호련히 자취를 감춘 듯 했습니다. 그날은 장모님과 아내와 딸과 저희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하루를 보냈네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점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어느 한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김순자 아들분 되세요? 네, 제가 아들인데요. 아, 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하는 느낌을 받았고 제 눈가는 촉촉해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어릴 때 남자와 바람나 저를 버렸던 어머니지만 마지막 가는 모습만큼은 옆에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 평생을 모아둔 돈을 저에게 남기고 요양병원에서 홀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다 쓸쓸히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기억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하셨던 걸까요?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마지막 가실 때까지 제 딸아이와 함께 집에서 지내면서 행복한 추억만 남기다 좋은 곳으로 떠나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어머니가 손녀딸을 데리고 가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제가 모진 말을 안 하고 다정하게 어머니를 품어드렸다면 그렇게 자취를 감추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일이 제 나이 70이 돼서야 평생 한으로 남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걸. 어릴 때 저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어도 부모님이니까 다
다 이해해 드릴 걸. 이런 미련한 후회만 남네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상처를 그대로 부모님에게 돌려주려는 생각은 잠시 접어주세요. 세월이 흘러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좋은 음식, 좋은 말 해드리며 좋은 추억만 쌓길 바랍니다.